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스타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타르트 위치는 여기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반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원래 이 스타르트는 소아시아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 아니죠. 예, 원래 원주민은 하티족이라고 따로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카스피아 연안북에서 이동했던 그 민족인데 요 계통의 민족은 이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셈족이나 햄족 계통이 많은데요. 인도 유럽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유럽하고 인도에 이르는 그 민족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안 민족도 인도 유럽족들의 이제 계통인데, 자, 인도 유럽족들의 계통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철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뭐 기마술도 인제 좀 이따 사용하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도 유럽어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16 세기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인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들이 그 중동 지역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타이트 민족뿐만 아니라 카시디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타니 왕국 이런 것도 다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거든요. 자 이 히타이트는 그 당시 이제 수도가 어디였냐면 그 하투샤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터키의 이제 보가추크이 유적지가 이제 대표적인 그 곳인데 이 보가추크이가 이제 예전에 하투샤스라는 이제 그 스타르트 수도예요. 거기에 이제 유적지가 발굴됐는데 이때 이제 이들이 사용했던 금속문도 이때 발견이 되죠. 자, 스타르트의 민족 특징은 이제 좀 보면 첫 번째는 기마 민족이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철기를 어디에 보급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철기를 보급했던 민족이죠. 음. 그다음에 또 인제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했다. 자 이런 것들이 군사적 우세를 확립을 했고 한동안은 지역 패권을 장악을 할 만큼 상당히 강대한 국가였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좀 이집트하고 또 한 번 붙었죠. 그래서 인제 카데시 전투에서 인제 뭐냐면 평화조약국 맺고 그랬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기원전 16 세기 말에부터 철제 무기와 그다음에 전차를 앞세워서 주변 지역을 정복했고요. 기원전 그 1500년경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예. 요때 인제 바빌로니아 왕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그 왕국 있죠. 근데 그 고바벨로니아 왕국이라 하는데 보통 고바벨로니아 왕국, 그다음에 중바벨로니아 왕국, 신바벨로니아 왕국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개의 또 바빌론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멸망시킨 왕족은 인제 고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요 관련된 내용은. 예.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집트와 주도권을 다투는 등 세력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카데시 전투가 그 유명한 전투죠. 그리고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 전파시켰다는 거죠. 최초의 철기 문화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제 얘네들이 뭐 이때는 강성할 때 인제 철기 문화가 인제 전파된 건 아니고요. 이들이 인제 언제 멸망했냐면 한 12 세기 정도 BC 12 세기 정도에 멸망을 했는데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해상의 민족, 바다 민족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바다 민족들이 공격을 해서 해상 민족들이 공격을 해 갖고 히타이트 제국도 멸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에도 타격을 줬죠. 예. 그리고 또 아시아의 민족의 침해를 또 아시리아의 민족의 침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철기 제조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인제 각국에서 인제 철기 제조 기술을 가지게 되죠. 예. 뭐 이렇게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석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바다의 민족하고 그다음에 시타이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해상 민족, 바다의 민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기원전 13세기부터 12세기 초에 거쳐서 오리엔트 세계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카시드족의 지배 아래, 자, 이 카시드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민족이냐면 그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있던 그 히타이트와 같은 계통의 민족이죠. 그리고 세태의 길을 걷고 있던 바빌로니아는 이렇게 있는데, 요때 이제 바빌로니아는 그 앞에 있는 고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중간에 또 이제 부흥해서 중바벨로니아 국가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 왕조도 있었거든요. 자,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서양사 개론에서 보면 바빌로니아가 카시리드족에게 지배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시타이트에게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관계가 좀 약간 맞지가 않죠. 근데 시타이트와 관련된 건 고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었던 이제 또 중바빌로니아 왕국은 요 카시드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집트하고 시타이트가 다 같이 기원전 1200년경 전으로 쇠퇴 내지 멸망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집트의 경우처럼 승려 계급의 권한 증대와 파라오의 권한 권력 약화 등 내부적 요인이 있겠으나 외부적 요인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해상 민족이죠. 바다의 민족. 외구와 비슷한 민족들인데, 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밝혀진 건 없어요. 자, 이 해상 민족의 정체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원전 1200년 전후의 시기에 발칸반도 북부에 일어난 여러 종족의 이동에 휩쓸리거나 그 압력을 받은 주변 종족들이 일부가 잡다하게 결합하여 스타이트를 비롯해 동부지중해와 에게 그리고 이집트 등을 침공하여 약탈을 장행했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니라 그런 시소스 같이 복합 민족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제대 문명과 국가의 혼란을 빠뜨리고 경우에 따라 이를 파괴했으나 스스로 새로운 문명이나 국가를 건설할 정도 통합된 집단은 아니었다. 그후 해상의 민족의 활동은 주로 파괴적이었고 부정적인 것으나 시타이트나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의 직접 간접 타결하여 새만케 함으로써 오리엔트 세계의 큰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 강대국이 사라지고 오리엔트가 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통일될 때까지 중간기에 동부지중해 작은 나라들이 날개를 폈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당시 미케네 몰락 후 그리스가 독자적인 발전한 것도 오리엔트의 강대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몰락 후에 이제 그 후에 그 이제 어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도 요런 그 바다의 민족의 침입 등 해 갖고 심해 공백기 때 그게 가능했다.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시기가 인제 미케네 몰락 오니까 도리안 인족, 그러니까 인제 다크 에이지 그 시기에 인제 해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타이트 멸망은 그가 독점하고 있던 제철 기술을 음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오리엔트와 그 주변 지역의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에 이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게 뭐야? 기술 유출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 지역의 철기 시대로 이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다의 민족, 해상 민족은 그들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지중해 지역의 어떤 그 패권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히타이트에 큰 타격을 줬고, 히타이트가 이게 멸망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의 철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에게 문명의 수도 그 당시 미케네 문명 이후에 인제 도리아 민족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인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다. 심해 공백 상태에서 이렇게 도리아 민족들이 쳐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이제 페니키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시타이틀 관련된 내용 또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는 잠깐만요. 자, 그런데 잠깐 이 시타이트가 없네 여기는. 예. 제가 착각했어. 예. 요 시타이트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 하고요.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이제 얘기인 이 헤브라이하고 페니키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스타이트 세력이 약화되니까 기원전 12세기경 요 심해 공백기를 이제 틈타서 두 개의 이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페니키아고 그다음에 헤브라이죠. 자, 페니키아 위치를 이제 보면 대체로 이제 요 정도에 있죠. 여기 오늘 요르단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있죠. 요르단, 레바논 그런 지역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오늘날 이스라엘 있는 지역이 헤브라이죠. 이렇게. 예. 자, 그럼 먼저 이제 페니키아부터 볼게요. 자,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와 흑해의 무대로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카르타고 같은 많은 신민 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 얘들이 이제 해상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점 도시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중해 연안 지역에 많은 페니키아 식민지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날 티니스시에 해당하는 카르타고가 여기 이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건설했는데, 로마와 이제 포에니 전쟁의 패배에서 파괴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보통 그 페니키아를 포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 포엔이 식민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어요. 자, 페니키아인들의 이제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해상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문명이 유럽에 전파됐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구하는 포옹 문자들 그리스에 전파돼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BC 9세기 때부터 요들이 전파된 이제 그 포문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어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문 문자가 이제 전파된 페니키아 문자가 이제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알파벳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석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기원전 2000년 전기부터 천년기 초에 거쳐서 활동한 동부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페니키아와 헤브라인이다. 자, 페니키아에는 세모르 계통의 섬으로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티루스, 신돈, 비브루스 같은 상업 도시를 세우고 지중해를 무역을 토대로 지중해 무역을 토대로 교육과 식민지 건설을 하락하면서 문화 전파에 크게 공헌이 컸다. 그들의 이제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해졌던 것은 기원전 12세기부터 9세기에 거친 시기였고, 후에 로마와 자옹을 거누게 된 카르타고도 기원전 9세기 말경에 페니키아에 건설한 식민 도시였다. 자, 그 페니키아인들은 방직과 조선 등의 탁월한 기술을 보이고, 특히 오리엔트와 여러 문자를 바탕으로 간편한 알파벳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는 그리스 알파벳의 직접적인 선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헤브라이야. 헤브라이. 예. 자, 헤브라이는 오늘날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 살았던 민족은 아니에요. 여기에 살았던 민족은 아니고 저쪽 이제 이쪽 부근에 살았던 민족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민족인데,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쪽.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뭐냐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를 이제 하게 돼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이때 그 당시 이제 헤브라인들에게 이제 이때 이 지역 갔을 때 헤브라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처음에 가나안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은 이제 그 당시 같은 계통이긴 한데, 얘네들 입장 우리 입장 볼 때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계속.
자, 필립스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랙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공격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부족 단위 이제 가지고는 생활 그 이를 대응하지 못하니까 12개 부족들이 이제 뭐냐면 단결해 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보면 그 당시 사울 왕을 세웠다고 하죠. BC 1050년에. 예. 게다가 이제 사울 왕이 너무 폭군이니까 나중에 이걸 제치고 이제 다비드 왕이 이제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비드 왕 때 나름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필리스타인 애들을 추출하고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중앙 집권적 신정 정치를 이뤘고요. 그리고 이제 3대 왕이었던 솔로몬 때 제일 전성기를 이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통상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일 번성했던 시기가 이 솔로몬 시기다. 자,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사후에 이 그 헤브라인들이 분열이 됐어요. 원래 헤브라인이 12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북부 10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됐고요. 그다음 남부 2개 부족들이 만들어서 유다 왕국이 됐죠. 유대 왕국.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유대는 신바빌론에게 각각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 신바벨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공격을 받고 뭐냐면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키르스 2세한테 이제 뭐냐면 키루스 2세가 이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헤브라이들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돋보인 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종교죠. 그래서 다른 민족 같은 경우에 다신교를 믿었는데 얘들은 여호와 야훼인 유일신을 믿은 유대교를 창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유대교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나중에 기독교와 크리스토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헤브라이 볼게요. 자,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이었던 헤브라이는 기원전 2000년경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특히 이른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1세기 말경에 왕국을 건설했다. 한편 헤브라이 일부는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 건너서 살았으나 자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에 건너갔던 살았던 것은 이제 시소스 민족의 침입 때 같이 덩달아서 이제 갔다가 거기 이집트에 눌려 앉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파라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모세의 인도에 기족적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다. 이게 이제 엑소더스 성경책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곳이죠. 이 기록을 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 이끌고 이제 탈출했던 모세 이집트 탈출했던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했죠. 예,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나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은 헤브라이 전체를 일신교적인 여호와 신앙으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그 당시 가나안에 자리 잡던 헤브라인들이 왕골 건설 때까지 가정은 결국 아니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그 인접한 필리스타인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의 필리스타인 또는 블랙셋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민족들과 투쟁한 것을 끈질긴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계승한 다비드는 필리스타인들을 격파하고 국토를 넓히고 예루살렘을 수도 삼아서 국가의 통일을 강화했다. 자, 이와 같이 튼튼하고 부강하게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교육에 힘을 기울여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으나 그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음란한 이교적인 어떤 기풍이 스며들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싹트였다. 그의 말년에는 북으로는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국가가 나눠지고 말았다. 자, 그 후 이스라엘은 아시아에게 정복되고 다시 유다도 신바벨론에게 정복됐다.
자, 이때 많은 헤브라인들이 바빌론을 끌려갔으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바빌론 뉴스죠. 페르시아가 신바빌론을 정복할 때에 석방되어 그 일부가 귀국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으나 국가의 재건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 헤브라인들은 그들의 종교로서 유럽 문명에 큰 영향을 공헌을 했다. 그들은 그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역사상 최초의 일신교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자, 여호와는 처음에 부족시였으나 후에 민족적인 국가의 신이 됐고 다시 예루살렘 파괴를 무력 전후해서 예언자에 의해서 인류를 구제할 보편적 신이 되었다. 자,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 고도의 윤리적, 정신적 내용이 그 신앙에 담겨져 있고 유대교의 독특한 종교적 의식과 간행이 율법도 발전됐다. 자, 그 유대인에 있어서 여호와는 세계의 시작과 종말을 관장한 유일한 신이었다. 그들이 나라를 상실하고 정치적 고난을 겪는 사이에 그들에게 다시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리로 앉혀줄 구세주, 즉 메시아에 기대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와 동시에 신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생활 영위함으로써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는 신앙도 발달했다. 이렇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야훼 신앙,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야훼 신은 만물의 창조심이며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요. 그다음에 신동태 신이야. 그래서 신이 인간하고 비슷해.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 다만 신이 인간을 능가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거 외에는 인간하고 이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자기한테 개기면 막 분노해갖고 막 처분하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구세주를 믿고 있죠. 메시아.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구세주로서 새로운 이제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리고 얘들의 특징은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죠. 보통 이제 신약 기독교는 구세주를 예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구세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경이 딱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그래서 이것만 이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제 보편적인 신앙 형태가 아니죠. 어, 주로 이제 뭐냐면 민족 자기의 부족신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야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는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성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를 보편성으로 이렇게 만든 종교로 만든 사람이 뒤에 이제 이게 예수라는 존재죠. 예수. 자, 하여튼 이런 유대교의 신앙과 헤브라의 역사와 고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 등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며 그것은 유대교의 신앙의 서인 동시에 사서이고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서 여기 이제 다른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은근히 그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시타이트 내용이. 그래서 그 미디에나고 이게 아마 금성인가? 예, 금성 외에는 그 비상하고 거기 천재는 찾아봐도 없어. 예. 그래갖고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 금성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금성을 보면 이제 26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페니키아인이 알파벳 원형을 만들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볼게요.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친 페니키아인은 카르타고를 비롯해서 식민도시를 건설했다. 자, 이들이 사용한 포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운이 되었다. 최소 몇백에서 몇천 자를 알아야 그 문자를 쓸 수 있던 한자나 세기 문자와 달리 그다음에 알파벳은 24자만 알면 사용할 수 있어. 이후 지식에도 대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다르죠. 여기 세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슨 상형 문자 한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기 문자 포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 문자가 이제 한자하고 비슷한 그 호위 문자, 서형 문자고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상형 문자고요.
여기 이제 그 세기 문자는 포옹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우가리트 문자고 좀 어렵게 하면 페니키아 문자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페르시아인들도 요 세기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포옹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 알파벳은 나중에 인제 지식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자나 로마 문자, 오늘날 쓰는 알파벳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시타이트 관련된 문제 볼게요. 아나톨리아, 오늘날 소아시아 반도에 일어난 시타이트는 기원전 14세기경의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말이 끄는 전차죠. 활발한 정보 활동을 펼쳐 이들의 철기 문화는 서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제철 기술을 처음 먼저 배운 이후 그 뭐냐 고대 서아시아 세계 최초의 통일 기반을 닦았다는데, 자, 얘네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아시아인들은. 그래서 얘네들의 철기 문화가 널리 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얘들이 망할 때, 그때 해상의 민족이 공격받고 망한 BC 12세기 때 그 이들이 인제 뭐냐면 전국 그 오리엔트나 이런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 철기 문화가. 이런 것들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헤브라인 유일신의 신앙을 성립시키다. 이렇게 볼게요. 자, 시타이트와 이집트가 약해지자 지중해 동부 연안에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인들이 활약했다. 자, 헤브라인들이 오랜 유목생활 끝에 기원전 1500년경에 가나안에 정착했고요. 그 기원전 11세기 말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다. 자, 헤브라인들은 유일신 그 신앙이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는 훗날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아시아로 넘어가죠. 아시아.